눈이 보이면 보라. 볼 수 있으면 관찰하라. 안녕하세요. 책 한 권의 여유로움입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 주제 사라마구. 작가 사라마구는 포르투갈인으로서 첫 노벨 문학 수상자입니다. 문단에서 주목받은 나이가 60이라 하니까 대기 만성형 같아요. 눈앞이 하얘진 적 있으셨나요? 머릿속 생각이 아무것도 구별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겠지요. 색깔도 형태도 어떤 기억과 생각도 멈춰선 상태를 말이죠. 오죽 눈앞이 깜깜하다지 않고 하얗다 하겠어요. 나눔과 연대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어느 날 내거리 신호등 앞에서 갑자기 눈이 멀어버린 한 남자와 그 남자의 차를 대신 몰아주고 훔쳐버리고 싶은 유혹에 넘어간 남자, 그 남자의 눈을 진료한 의사와 안과 진료실에 있던 환자들이 차례차례 눈이 멀어집니다. 검은색 안경 쓴 여자, 사팔뜨기 아이, 한쪽 눈에 안대를 한 노인, 그리고 검은색 안경 쓴 여자를 호텔까지 데려다준 택시 운전사, 호텔의 남자, 호텔의 청소부 등 눈먼 자들의 도시는 도시 전체에 퍼진 실명의 팬데믹 상황에서 정신병동에 격리 수용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실명의 팬데믹으로 격리 수용된 정신병동에서 당신이 단 한 명의 눈뜬 자라면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요? 단 한 사람의 눈뜬 자의 역할과 갈등에 집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노란불이 들어왔다. 차 2대가 빨간불에 걸리지 않으려고 가속으로 내달았다. 횡단보도 신호등에 걸어가는 사람 형상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기다리던 사람들이 아스팔트의 검은 표면 위에 칠해진 하얀 줄무늬를 밟으며 길을 건너기 시작했다. 그 줄무늬를 얼룩말이라고 부르지만 세상에 그것처럼 얼룩말을 닮지 않은 것도 없을 것이다. 안달이 난 운전자들은 클러치를 밟은 채 당장이라도 출발할 태세였다. 차들은 곧 내리꽂힐 채찍을 의식하여 신경이 예민해진 말처럼 앞뒤로 몸을 들썩였다. 보행자들이 길을 다 건너도 차의 출발을 허락하는 신호등은 몇 초 뒤에야 켜진다. 어떤 사람들은 언뜻 하찮아 보이는 이런 지연 시간에다가 이 도시에 있는 신호등의 숫자 수천을 곱하고 거기에 노란불을 거쳐 다른 색깔의 불로 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곱해보면 그것이 교통체증,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자면 병목 현상의 가장 심각한 원인 가운데 하나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마침내 파란불이 켜졌고 차들은 활기차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차가 똑같이 빨리 출발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금방 분명해졌다. 중간 차선의 선두에 있는 차가 멈춰서 있었다. 기계적인 고장이 발생한 것 같았다. 가속 페달이 헐거워졌다거나 기어 레버가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서스펜션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다거나 전기 회로가 고장났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혹시 단순하게 기름이 바닥난 것인지도 몰랐다. 어쨌든 이런 일은 심심찮게 벌어진다. 새로 길을 건너려고 모여든 보행자들은 멈춰선 차의 유리창 너머로 운전자가 두 팔을 휘젓는 것을 보고 있다. 뒤쪽에 늘어선 차들은 미친 듯이 경적을 울려대고 있다. 뒤쪽의 운전자들 가운데 일부는 벌써 차에서 내려 멈춰선 차를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로 밀고 갈 태세다. 그들은 닫힌 창문을 사납게 두드려댄다. 안에 있던 남자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처음에는 이쪽으로, 이어 저쪽으로 뭐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입의 움직임으로 보건대 어떤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다.
한마디가 아니라 3마디다. 누가 마침내 문을 열었을 때 그 말은 확인된다. 눈이 안 보여.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었겠는가? 언뜻 보아도 남자의 눈은 건강해 보인다. 홍채는 밝게 빛나고 있었고 공막은 하얗고 도자기처럼 단단해 보인다. 그러나 휘둥그레진 눈, 얼굴의 주름, 갑자기 찍혀 올린 눈썹이 누가 보아도 남자가 괴로움 때문에 제정신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남자는 자신이 포착했던 마지막 이미지, 그러니까 교통 신호등의 둥그렇고 빨간 불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계속 간직하려는 듯 두 주먹을 꽉 움켜쥐고 있다. 그러나 눈에 보이던 것들은 이미 빠른 속도로 그 주먹들 뒤로 사라져버린 후였다.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여. 남자는 절망감에 젖어 되풀이해 소리쳤고 사람들은 그가 차에서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남자가 죽었다고 주장하는 눈은 그의 눈에 고인 눈물 때문에 훨씬 더 맑게 빛나고 있었다. 어떤 여자가 말했다.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조금 지나면 다시 보일 거예요. 간혹 신경이 말썽을 일으키곤 하거든요. 신호등이 다시 바뀌었다. 호기심 많은 행인 몇 명이 끼어들어 이미 모인 사람들의 수를 부풀렸다. 저 뒤쪽에 영문을 모르는 운전자들은 전조등이 깨졌거나 팬더가 오그러든 것과 같은 평범한 사고일 것이라 생각하고 가벼운 사고를 가지고 괜한 법석을 떤다고 투덜거렸다. 경찰을 불러. 저 똥차를 여기서 치워. 그들은 소리를 질렀다. 눈이 먼 남자는 애원했다. 누가 날 좀 집으로 데려다 주세요. 신경이 문제라고 말했던 여자는 구급차를 불러 그 불쌍한 남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눈이 먼 남자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필요 없습니다. 누가 우리 집 앞까지만 데려다 주면 됩니다.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차는 어떻게 하고? 어떤 사람이 물었다.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열쇠가 꽂혀 있잖아. 차는 인도에 갖다 세워 놓으면 돼. 그럴 필요 없어. 3번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내가 차를 몰고 저 사람을 집에 데려다 주면 되잖아. 여기저기서 그게 좋겠다고 찬성하는 소리가 들렸다. 눈이 먼 남자는 누가 팔을 잡는 것을 느꼈다. 오시오. 날 따라오시오. 3번째 목소리가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눈이 먼 남자를 앞좌석에 채우고 안전띠를 매주었다. 안 보여. 안 보여. 눈이 먼 남자는 계속 훌쩍거리며 웅얼댔다. 집이 어디요? 운전대를 잡은 남자가 물었다. 물릴 줄 모르는 호기심을 지닌 얼굴들이 차창으로 다가오며 뭐 새로운 소식이 없나 하는 표정으로 안을 살폈다. 눈이 먼 남자는 두 손을 눈으로 가져가며 휘저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마치 안개 속이나 우유로 가득한 바다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눈이 머는 건 그런 게 아니오. 운전대를 잡은 남자가 말을 이었다. 눈이 멀면 검게 보인다고 하던데 글쎄, 하지만 나는 모든 게 하얗게 보이는걸요. 아까 그 여자 말이 맞나 보군. 신경에 문제가 생긴 건지도 모르고 신경이란 놈이 늘 말썽이니까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건 재난입니다. 그래요, 재난이죠. 어디 사는지나 이야기해 주시오. 동시에 엔진이 부르릉거리기 시작했다. 눈이 먼 남자는 시력을 앓는 바람에 기억마저 희미해진 것처럼 더듬거리며 주소를 이야기해주고 나서 말했다. 이거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운전대를 잡은 남자가 말했다. 그런 말 마시오. 오늘은 당신이 이런 꼴을 당했지만 내일은 내가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요. 그 말이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집을 나설 때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생길 거라고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눈이 먼 남자는 차가 계속 멈춰 서 있자 어리둥절했다. 왜 움직이지 않는 겁니까? 눈이 먼 남자가 물었다.
빨간불이요. 운전대를 잡은 남자가 대답했다. 이제 눈이 먼 남자는 신호등이 빨간불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적어도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아닌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나마 견딜 만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 적이 있었다. 그는 심지어 장님들이 살아가는 어둠이라는 것은 단순히 빛의 부재일 따름이며 우리가 실명 상태라고 부르는 것은 존재와 사물의 외양을 덮고 있는 어떤 것일 뿐 그 검은 베일 뒤에는 모든 것이 말짱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생각까지 했다. 그러나 그가 지금 빠져든 백색의 상태는 너무 환하고 너무 전면적이어서 색깔만이 아니라 사물과 존재 자체를 흡수해버렸다. 아니, 삼켜버렸다. 그래서 훨씬 더 안 보였다. 눈이 먼 남자는 응접실 쪽으로 움직였다. 머릿속으로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고 확인을 하고도 더듬더듬 손으로 벽을 짚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꽃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박살내고 말았다. 그 자리에 꽃병이 있었다는 기억은 없었다. 어쩌면 아내가 출근하면서 나중에 적당한 자리로 옮길 생각으로 우선 그곳에 갖다 둔 것인지도 몰랐다. 눈이 먼 남자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살피기 위해 허리를 굽혔다. 맨질맨질한 바닥 위로 물이 넓게 퍼져 있었다. 그는 유리꽃병이 깨진 것은 생각도 않고 꽃들을 주워 모으려다가 길고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손가락을 찔리고 말았다. 고통을 느끼는 순간 무력감 때문에 애들처럼 눈물이 쏟아지려고 했다. 내 아파트 한가운데서 백색의 실명 상태에 빠져 어쩔 줄 모르다니. 저녁이 다가오면서 아파트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는 손가락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느끼고 여전히 꽃들을 손에 쥔 채로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려 몸을 틀었다. 그리고 그는 최선을 다해 손수건으로 손가락을 감쌌다. 이어 더듬거리고 비틀거리고 가구를 스치면서 그러면서도 바닥 깔개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발을 디디면서 그들 부부가 텔레비전을 보는 소파에 이르렀다. 무릎에 꽃을 올려놓고 눈을 감은 채로 내가 이거 뭘 하고 있는 거야. 눈을 뜨는 것이 두렵기라도 하다는 거야 뭐야.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에 꽃을 올려놓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묻고 있었다. 아내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신경이 곤두서서 꽃병 조각을 주워 모으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짜증을 굳이 감추려 하지 않고 계속 구시렁거렸다. 직접 치우면 안 되나? 나 몰라라 하고 자빠져 잠이나 자고 말이야.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꽉 감은 눈꺼풀로 눈을 보호하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바람에 남자는 흥분했다. 눈을 뜨는 순간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몰라. 남자는 불안한 희망에 사로잡혀 속으로 중얼거렸다. 여자는 가까이 다가오다가 핏물이 든 손수건을 보았다. 짜증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어머, 어쩌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녀는 동정심이 담긴 목소리로 물으며 임시 붕대를 풀었다. 순간 남자는 발치해서 바로 그곳에서 그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온 마음으로 바라면서 동시에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눈을 떴다. 드디어 잠이 깼군요. 이 장꾸러기. 여자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남자가 말했다. 난 눈이 멀었어. 앞이 안 보여. 여자는 다시 짜증이 났다. 말도 안 되는 장난 좀 그만해요. 농담할 게 따로 있지. 나도 농담이면 좋겠어. 하지만 정말로 눈이 멀었단 말이야. 아무것도 안 보여. 제발 겁 좀 주지 말아요. 날 봐요. 여기요. 불도 켜놨잖아요. 나도 당신이 거기 있다는 건 알아. 소리도 들려. 만질 수도 있어.
당신이 불을 켰을 거라고 상상할 수도 있어. 하지만 안 보인단 말이야. 여자는 울면서 남편에게 매달렸다. 거짓말이야. 나한테 거짓말이라고 말해줘요. 꽃들이 미끄러져 바닥에 있던 피 묻은 손수건위로 떨어졌다. 다친 손가락에서는 다시 피가 뚝뚝 듣고 있었다. 이 피 같은 건 걱정도 안 돼. 남자는 중얼중얼 덧붙였다. 모든 게 하얗게 보여. 남자는 처량하게 웃음 지었다. 여자는 남자 옆에 앉아 그를 꼭 껴안으며 이마에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눈에도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곧 나을 거예요. 당신은 이제까지 어디 한 군데 아파본 적이 없잖아요. 순식간에 눈이 머는 사람은 없어요. 그럴지도 모르지.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해봐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언제? 어디서? 아니, 아직 아니야. 기다려요. 무엇보다 먼저 안과 전문의와 이야기를 해봐야 돼.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없는데. 우리 둘 다 안경을 안 쓰잖아. 무조건 병원으로 가볼까요? 눈이 먼 걸 가지고 응급실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 당신 말이 맞아요. 바로 안과 의사한테 가보는 게 좋겠어. 전화부에서 이 근처의 안과를 찾아볼게요. 남자는 아내가 급하게 전화번호부를 넘기는 소리를 들었다. 의사 선생님, 당장 갈게요. 당장요. 눈이 먼 남자는 일어섰다. 잠깐 그의 아내가 말했다. 우선 이 손가락 좀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자는 잠시 사라졌다가 과산화수소수병, 이오드 팅크병, 솜, 붕대를 가져왔다. 여자는 상처를 치료하면서 물었다. 차는 어디에 놔뒀어요? 여자는 갑자기 남편을 똑바로 보았다. 하지만 이런 꼴로 운전을 하지는 못했을 테고. 그럼 집에 와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니, 길에서 빨간불 앞에 멈춰 있다가 이렇게 된 거야. 어떤 사람이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 차는 옆에 이면 도로에 있어. 좋아요. 그럼 내려가요. 차를 가져올 때까지 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차 열쇠는 어디에 뒀죠? 모르겠어. 그 사람이 돌려주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나를 집까지 데려다 준 사람 말이야. 어떤 남자였어. 그 사람이 어디다 두고 갔을 텐데.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봤자 소용없어. 그 사람은 아파트에 들어오지를 않았거든. 하지만 열쇠가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잊고 그냥 갔나 보지. 그냥 가져갔나 봐. 지금 열쇠가 필요한데. 당신 걸 쓰면 되잖아. 내 건 나중에 찾도록 하고 그래요 가요. 내 손을 잡아요. 그들은 집을 나섰다. 로비에서 아내는 불을 켜고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여기서 기다려요. 혹시 동네 사람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요. 겉으로 봐서는 아무도 당신이 앞을 못 본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뭐 우리한테 생긴 일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알았어. 빨리만 와. 그의 아내는 얼른 달려갔다. 차 한 대가 도로에 멈췄다. 이제야 왔군. 남자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차의 엔진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건 디젤 엔진이잖아. 택시군. 남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의 아내가 돌아왔으나 몹시 당황하고 있었다. 당신을 도와준 그 선한 사마리아인 말이에요. 그 선하다는 사람이 우리 차를 가져갔어요. 두 사람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다. 여자는 도둑 맞은 차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다정하게 남편의 손을 쥐고 있었다. 남자는 운전사가 거울로 그의 눈을 보지 못하도록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쩌다 나한테 이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왜 하필이면 나일까? 택시가 멈출 때마다 차량들의 시끄러운 소음이 들렸다. 마치 누가 크고 괴상한 목소리로 악을 쓰는 것 같았다. 사실 이것은 흔한 일이었다. 우리가 잠이 든 상태에서도 외부의 소리들은 하얀 시트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는 무의식의 베일을 뚫고 들어오지 않는가. 하얀 시트처럼.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의 아내가 뺨을 살며시 쓰다듬어 줬다. 침착해요. 내가 있잖아요. 하는 뜻을 전달하는 그녀 나름의 방식이었다. 운전사가 어떻게 생각할지에는 관심이 없었다. 너도 내 입장이 되어서 앞으로는 운전을 못한다고 생각해봐. 남자는 유치하게 그런 생각을 했다. 남자는 그런 말이 터무니없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자신이 여전히 이성적인 사고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만족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곧 자신의 운명을 알게 될 병원에 들어서면서 남자는 아내에게 떨리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곳을 나올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어 모든 희망을 포기한 듯이 고개를 저었다. 간호사는 다른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작은 대기실로 안내했다. 방에는 한쪽 눈에 검은 안대를 댄 노인, 사팔뜨기로 보이는 어린 남자애와 그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 검은 색안경을 쓴 여자, 겉으로는 별 특징이 없는 두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장님은 아니었다. 장님은 안과 의사에게 오지 않기 때문이다. 여자는 남편을 빈 의자로 안내했다. 간호사는 다른 환자들을 향해 말했다. 의사 선생님의 지시예요. 이분은 응급 환자예요. 사팔뜨기 소년의 어머니가 그래도 순서는 순서라고 지금까지 1시간을 기다렸고 이번은 자기들 차례라고 항의했다. 다른 사람들도 작은 목소리로 그녀를 응원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누구도 심지어 항의하는 여자 자신도 계속 불평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의사가 그들의 무례한 태도에 화가 나서 그 보복으로 더 오래 기다리게 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한쪽 눈에 안대를 댄 노인이 관대하게 말했다. 저 사람을 먼저 들여보냅시다. 저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급한 것 같소. 그러나 눈이 먼 남자는 노인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이미 진찰실 안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이렇게 되었다고 했나요? 네, 선생님. 불이 나가는 것처럼 말입니까?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이라고 해야겠죠. 지난 며칠 동안 시력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가족 가운데 눈먼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아는 친척 가운데는 없고 그런 친척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당뇨가 있습니까? 혈관이나 뇌세포에 무슨 문제는 뇌세포에 어떤지 모르지만 다른 것들은 하나도 이상 없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38입니다. 좋습니다. 눈을 좀 보도록 하죠. 문진을 마친 의사는 남자의 팔을 잡고 스캐너 뒤에 앉혔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그 스캐너를 새로운 양식의 고해소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 이 고해소에서는 눈이 말을 대신하여 고해 신부는 눈을 통해 죄인의 영혼을 곧바로 들여다보게 된다. 턱을 여기 올려놓으세요. 의사가 눈이 먼 남자에게 말하고는 덧붙였다. 눈을 뜨고 계십시오. 움직이지 마시고요. 검사를 끝낸 의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어떤 장애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아내는 기뻐서 두 손을 맞잡고 소리쳤다. 그것 봐요. 그것 보라니까요. 다 잘 될 거라고 했잖아요. 눈이 먼 남자는 아내를 무시하고 의사에게 물었다. 턱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아, 선생님 물론입니다. 아, 이거 미안합니다. 진작 말씀드려야 하는 건데 선생님 말씀대로 내 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왜 앞이 안 보이는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검사와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초음파 검사도 해보고 뇌수 엑스레이 촬영도 해봐야겠는데요. 뇌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만 내 생각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내가 받아야 할 치료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은 어떤 것도 처방하고 싶지 않군요. 어둠 속에서 더듬는 꼴이 될까봐 그렇습니다. 그거 적절한 표현이군요. 그날 밤 눈이 먼 남자는 장님이 된 꿈을 꾸었다.
의사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마침내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 오늘 아주 이상한 환자를 보았네. 갑자기 눈이 멀어버린 환자야. 진찰을 해보니 무슨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선천성 기형이 있는 것도 아니었네. 환자 말로는 모든 게 하얗게 보인다더군. 마치 우유 색깔의 두터운 하얀 막이 눈에 붙어 있는 것처럼 말이야. 백색 흑내장이라는 게 없는 한 말하자면 백색 어둠이라는 거지. 그래, 알아. 처음 듣는 거지. 나도 같은 생각이네. 통화를 끝낸 의사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잠시 그대로 있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묻지 않았다. 과학적인 태도를 회복하여 실인증과 흑내장은 책에서나 진료에서나 매우 정확하게 밝혀지고 규정되었지만 그것이 변종 또는 이런 말이 어울린다면 돌연변이의 출현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어쩌면 오늘이 바로 그 돌연변이가 처음으로 나타난 날일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인간의 뇌가 이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는 아니고 바로 이런 식으로. 그날 저녁 식사 후에 의사는 아내에게 말했다. 오늘 병원에 이상한 병에 걸린 환자가 나타났어. 심리적 실명이나 흑내장의 변종인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그런 증상이 확인되었던 전례는 없는 것 같아. 그게 무슨 병이에요? 흑내장인가 뭔가가? 아내가 의사에게 물었다. 의사는 문외한이 알아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하여 아내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나서 의학 서적들을 꽂아놓은 책꽂이로 갔다. 백색 흑내장이란 말은 말 자체로 모순일 뿐만 아니라 신경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다. 현실의 상, 형태, 색깔을 인지할 수 없는 뇌는 백색으로, 연속적인 백색으로 덮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색조 없이 백색 물감으로만 현실이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에게 제공하는 상, 형태, 색깔 없이 백색 물감으로만 덮일 수는 없다. 정상적 시력이 무엇이냐를 규정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말이다. 의사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낙담하여 고개를 저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내는 자러 들어가고 없었다. 아내가 다가와 머리에 입을 맞추었던 일이 어렴풋이 기억이 났다. 나 먼저 잘게요. 아내는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아파트는 조용했다. 탁자에는 책이 흩어져 있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의사는 생각했다. 그러다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다. 그도 곧 눈이 멀 운명이고 스스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의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일은 잠시 후 의사가 책을 모아 책꽂이로 가지고 갔을 때에 일어났다. 처음에 의사는 자기 손이 안 보인다고 느꼈다. 이어 자신이 눈이 멀었다는 것을 알았다. 의사는 아내가 일어났을 때 자는 척했다. 그는 이마에 아내의 입맞춤을 느꼈다. 남편이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하여 깨우고 싶지 않았는지 아주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어쩌면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가엾은 양반, 그 눈먼 남자의 병을 연구하느라 밤늦게야 잠자리에 들었구나. 의사는 혼자 남게 되자 짙은 먹구름이 가슴을 누르고 이어 콧구멍으로 들어와 안에서부터 눈을 멀게 하면서 천천히 목을 조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의사는 짧게 신음을 토했다. 눈물이 고이더니 관자놀이를 지나 얼굴 양쪽으로 흘러내렸다. 아마 하얀 색이겠지, 의사는 생각했다. 이제야 의사 선생님, 눈이 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환자들의 공포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의사는 그냥 앞이 안 보여 하고는 덧붙였다. 어제 진찰했던 환자에게서 옮았나 봐. 이어서 의사는 가능한 한 빨리 보건부에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신고해야 했다. 전화를 받은 공무원은 대꾸했다. 의사라고 하셨죠. 내가 선생 말을 믿기를 바란다면. 그래요. 물론 나는 선생 말을 믿습니다. 하지만 나도 지휘 체계에 속한 사람이고
그건 비밀인데요. 책임감 있는 의사라면 처음 이야기하게 된 하급 공무원에게 실명 전염병의 발발을 알릴 수 없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랬다가는 곧바로 공황이 일어날 테니까. 관료 체계를 움직이는 것은 원장이 책임지면 될 일. 의사의 아내가 원장의 전화번호를 눌러주었다. 거의 1시간을 기다렸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아내는 일어서서 문을 열러 갔다. 그러나 층계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인터폰을 받아보았다. 알았어요. 금방 내려갈게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남편을 향해 말을 이었다.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대요. 아파트로는 올라가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대요. 보건부가 정말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갑시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로 내려갔다. 아내는 남편이 마지막 몇 계단을 내려가 구급차에 타는 것을 돕고 나서 가방을 가지러 돌아갔다. 그녀는 가방을 혼자 들어올려 안으로 밀어넣었다. 이어 그녀는 구급차에 올라타 남편 옆에 앉았다. 구급차 운전사가 뒤를 돌아보고 말했다. 저 사람만 데려가야 하오. 그게 내가 받은 명령이오. 어서 내려주셔야겠소. 여자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나도 데려가야 할 거예요. 방금 나도 눈이 멀었거든요. 관련하여 보건당국위원회는 빠르고 능률적으로 행동했다. 밤이 되기 전에 눈이 먼 것으로 알려진 모든 사람을 데려올 수 있었다. 보균자로 여겨지는 사람도 상당수 데려올 수 있었다. 신속한 수색 작전을 통해 시력 상실이라는 불운을 당한 사람들의 가정이나 직장에서 확인하고 찾아낼 수 있었던 사람들은 다 데려온 것이다. 텅 빈 정신병원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의사와 그의 아내였다. 오줌 마려워요. 소년이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두 갑자기 요의를 느꼈다. 이어 모두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첫 번째로 눈이 먼 남자는 혹시 요강이 있나 보려고 침대 밑을 뒤졌다. 그러나 동시에 그곳에 요강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남들 앞에서 오줌을 눈다는 것이 창피했기 때문이다. 물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가 오줌 누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줌 누는 소리는 경망스럽게 들리며 다른 소리와 혼동되지 않는 독특한 소리를 낸다. 그래도 남자는 이와 관련하여 여자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을 쓸 수 있으니 여자보다는 운이 좋다고 할 수 있겠다. 도둑이 침대에 앉은 채 말을 하고 있었다. 제기랄, 여기서는 오줌 누러 대체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거야. 말 조심해요. 여기 애가 있어요. 검은 색안경을 낀 여자가 말했다. 물론이지, 아가씨. 하지만 변소를 못 찾으면 그 꼬마가 다리 사이로 오줌을 질질 쌀걸. 의사의 아내가 나섰다. 내가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까 냄새를 맡았던 기억이 나요. 같이 가요. 검은 색안경을 쓴 여자가 말하며 아이의 손을 잡았다. 의사가 나섰다. 우리 모두 함께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길을 알아두어야 필요할 때 갈 수 있으니까. 그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겠다. 내가 오줌이 마려울 때마다 내 마누라와 함께 가게 할 수는 없다 이거지. 자동차 도둑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감히 입 밖에 내어 말하지는 못했다. 그런 생각을 하자 약간 발기가 되었다. 도둑 자신도 깜짝 놀랐다. 마치 눈이 멀면 성욕도 당연히 사라지거나 감소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좋아, 다 잃어버리는 건 아니군. 도둑은 생각했다. 죽고 부상당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누군가는 멀쩡하게 살아남는 거잖아. 도둑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듣지 않고 혼자 백일몽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얼마 빠져들지도 못했을 때 다시 의사의 말소리가 들렸다. 줄을 섭시다. 내 아내가 앞장설 겁니다. 모두 앞사람 어깨에 손을 얹으세요. 그럼 길을 잃어버릴 염려는 없을 겁니다. 첫 번째로 눈이 먼 남자가 목청을 높였다. 나는 저 사람하고는 아무데도 안 갈 겁니다. 그가 말하는 저 사람이란 그의 차를 훔친 도둑임이 분명했다. 서로 찾으려 하든 피하려 하든
그들은 좁은 통로를 꽉 메운 채 거의 움직이지도 못했다. 의사의 아내가 눈이 먼 것처럼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더 그랬다. 검은 색안경을 쓴 여자가 사팔뜨기 소년을 데리고 의사의 아내 뒤에 섰고 팬티와 조끼 차림의 도둑이 그 뒤였고 의사가 그 다음이었고 맨 마지막으로 당분간은 신체적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첫 번째로 눈이 먼 남자가 자리를 잡았다. 검은 색안경을 쓴 여자 뒤에 자리를 잡은 도둑은 한편으로는 그녀에게서 발산되는 향수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방금 발기했던 기억 때문에 흥분이 되어 자신의 손을 더 나은 용도에 사용하기로 했다. 그는 한 손으로는 검은 색안경을 쓴 여자의 머리카락 밑에 목덜미를 애무했으며 다른 손으로는 노골적으로 그녀의 가슴을 애무했다. 검은 색안경을 쓴 여자는 그의 손을 떼어버리려고 몸을 꿈틀거렸으나 도둑은 단단히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러자 여자는 있는 힘을 다해 뒤를 걷어찼다. 송곳처럼 날카로운 구두굽이 도둑의 맨살 허벅지를 찌르자 도둑은 소리를 질렀다. 놀라기도 했고 아프기도 했다. 무슨 일이에요? 의사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발을 헛디뎠어요. 검은 색안경을 쓴 여자가 대답하고는 말을 이었다. 뒤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다친 모양이에요. 허벅지를 잡은 도둑의 손가락들 사이로 피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도둑은 신음을 토하고 욕을 내뱉으며 그녀의 공격 결과를 확인하려 했다. 여길 다쳤어. 인연이 보지도 않고 발을 갖다 댔어. 그러는 너는 보지도 않고 손을 갖다 대지 않았니? 여자가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의사의 아내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파했다.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으나 상처를 보니 심각한 것 같았다. 도둑의 다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과산화소수도 요오드팅크도 고약도 붕대도 소염제도 아무것도 없었다. 줄이 흩어지고 있었다. 의사가 물었다. 어디를 다친 겁니까? 여기가 어딥니까? 다리요 안 보이요. 인연이 구두굽으로 날 찔렀어. 발이 걸렸다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했잖아. 검은 색안경을 쓴 여자는 대꾸를 하다가 화가 나는지 소리를 질렀다. 저 자식이 내 몸을 만졌어. 도대체 날 뭘로 보는 거야? 의사의 아내가 끼어들었다. 이 상처는 바로 씻고 치료를 해야 돼요. 물이 어디 있어? 도둑이 물었다. 주방에요. 주방에 물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갈 필요는 없어요. 남편하고 내가 이 사람을 데려갈게요. 다른 사람들은 기다리세요. 곧 돌아올게요. 오줌 마려워요. 소년이 말했다. 조금만 더 참아. 금방 돌아올게. 의사의 아내는 한 번 오른쪽으로 꺾고 한 번 왼쪽으로 꺾고 좁은 복도를 따라가면 그 끝이 주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의사의 아내는 몇 걸음 걷다가 잘못 온 척하고 발을 멈췄다. 그녀는 다시 온 길을 따라갔다가 말했다. 아, 이제 기억나네요. 그녀는 거기서부터 곧장 주방으로 향했다. 시간이 없었다. 상처에서는 피가 많이 흐르고 있었다. 수도꼭지를 틀자 처음에는 더러운 물이 나왔다. 깨끗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 물은 미지근했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듯 했다. 수도관 안에서 썩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러나 물로 상처를 닦아주자 부상당한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상처는 보기 흉했다. 자, 다리에 붕대를 묶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의사의 아내가 물었다. 탁자 밑에 더러운 걸레가 있었다. 바닥을 닦던 걸레인 것 같았다. 그것을 붕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 같았다.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녀가 계속 찾아보는 척 하면서 말했다. 어떻게 좀 해주시오. 의사 선생, 피가 멈추지를 않소. 제발 도와주시오. 조금 전에 무례하게 군 것은 용서해 주시오. 도둑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우리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로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의사는 말하고 나서 명령했다. 조끼를 벗어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부상당한 남자는 조끼가 있어야 한다고 중얼거렸지만 결국 벗어주었다. 의사의 아내는 얼른 조끼로 붕대를 만들어 그의 허벅지를 꽉 싸맨 다음 어깨끈과 조끼 자락을 이용해 매듭을 묶었다. 그것은 눈먼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동작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눈먼 척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었다. 아까 길을 한번 잃은 척 한 것으로 죽겠다. 도둑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비록 안과 의사라 해도 상처에 붕대를 묶어줄 사람은 의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처에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안도감이 순간적으로 그의 마음을 스쳐간 희미한 의심을 눌러버렸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 의사의 아내는 사팔뜨기 소년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지에 오줌을 싸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첫 번째로 눈이 먼 남자나 검은 색안경을 쓴 여자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소년의 발치에는 오줌이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고 바지자락에서는 여전히 오줌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의사의 아내는 그것을 못 본 것처럼 말했다. 가서 변소를 찾아봅시다. 눈먼 사람들은 두 팔을 뻗어 소로를 찾았다. 검은 색안경을 쓴 여자는 다시 소년의 손을 잡고 걸었다. 그러나 소년은 혹시 누가 자신이 저지른 일을 알아챌까봐 가능한 한 거리를 두고 걸었다. 그렇지 않아도 의사가 여기서 오줌 냄새가 나는데 하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의사의 아내는 그의 느낌을 확인해 줄 수밖에 없어 그래요, 냄새가 나요 하고 말했지만 그것이 아직도 멀리 떨어진 변소에서 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또 눈이 먼 척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악취가 아이의 젖은 바지에서 난다는 것을 밝힐 수도 없었다. 변소에 도착하자 남자와 여자 모두 소년이 첫 번째로 가서 볼일을 보게 해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남자들은 결국 급한 정도나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장소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대변용 변기들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여자들은 문간에 있었다. 흔히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잘 참는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한계가 있는 법. 의사의 아내는 곧 다른 변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고 말했다. 그러나 검은 색안경을 쓴 여자는 대꾸했다. 나는 참을 수 있는데요. 의사의 아내도 말했다. 나도요. 사팔뜨기 소년이 맨 먼저 변소에서 나왔다. 사실 처음부터 들어갈 필요도 없었지만 소년은 바짓가랑이를 반쯤 걷어올리고 양말은 벗고 있었다. 소년이 말했다. 갔다 왔어요. 그 말에 검은 색안경을 쓴 여자는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세 번째 시도에서 자신 없이 허공에 걸린 소년의 손을 잡을 수 있었다. 그 직후에 의사가 나왔고 이어 첫 번째로 눈이 먼 남자가 나왔다. 남자들 가운데 하나가 물었다. 다들 어디 있습니까? 의사의 아내는 이미 남편의 팔을 잡고 있었다. 검은 색안경을 쓴 여자가 더듬거리다가 의사의 다른 팔을 잡았다. 다 모인 건가요? 의사의 아내가 물었다. 다리를 다친 사람은 다른 볼 일도 있어서 아직 안 나왔어. 그녀의 남편이 대답했다. 그러자 검은 색안경을 쓴 여자가 말했다. 다른 화장실도 있겠죠? 더 참기가 힘들어요. 미안해요. 가서 찾아봅시다. 의사의 아내가 말했다. 둘은 손을 잡고 갔다. 10분이 안 되어 두 여자는 돌아왔다. 그들은 화장실이 딸린 진료실을 찾아냈다. 도둑도 이미 나와서 추위와 다리의 통증 때문에 투덜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올 때와 마찬가지 순서로 다시 줄을 섰다. 의사의 아내는 눈이 보이는 티를 내지 않고 교묘하게 사람들이 원래 차지했던 침대로 가게 했다. 그녀는 병실로 들어오기 전에 아주 당연한 것처럼 각자 자기 자리를 찾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입구에서부터 침대 숫자를 세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선두에 선 사람은 도둑이었다. 그는 거의 발가벗은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으며
어떻게든 다리의 통증을 줄여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따라서 그에게 맨 먼저 침대를 찾을 기회를 줄만 했다. 도둑은 자기 옷가방을 찾기 위해 바닥을 손으로 더듬으며 하나씩 침대 사이를 움직여 나아갔다. 도둑은 자기 가방을 찾자 큰 소리로 말했다. 여기로군. 14번째요. 어느 쪽이죠? 의사의 아내가 물었다. 왼쪽이요. 도둑은 대답하면서 약간 놀랐다. 의사의 아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물어본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눈이 먼 남자가 그 다음이었다. 그는 자신의 침대가 도둑의 침대와 같은 편에 빈 침대 하나를 두고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제 도둑 근처에서 자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만큼 도둑의 다리는 심각한 상태였다. 그의 신음과 한숨으로 판단해 보건대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았다. 첫 번째로 눈이 먼 남자는 자기 침대에 도착하자 말했다. 왼쪽 16번째입니다. 그리고 옷을 다 벗은 채로 누웠다. 검은 색안경을 쓴 여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두 분 가까이에 두 분 맞은편에 있으면 안 될까요?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네 사람은 함께 앞으로 가 바로 자리를 잡았다. 잠시 후 사팔뜨기 소년이 말했다. 배가 고파요. 새벽 3시가 넘었다. 저 아래서 도둑이 팔꿈치에 의지해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침대에 일어나 앉았다. 다친 다리에는 느낌이 없었다. 통증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나머지는 그의 것이 아니었다. 무릎은 뻣뻣했다. 그는 성한 다리가 있는 쪽으로 몸을 굴려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밀었다. 성한 다리에 몸무게를 싣고 있었다. 나머지 다른 다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 어디를 가나 질질 끌고 다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순간 그는 그런 자세가 눈먼 사람한테는 최고라는 것을 깨달았다. 네 발로 기어서 움직이면 길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시 일어나 발을 질질 끌고 현관까지 갔다. 차를 훔칠 때 누구한테 가서 나 대신 훔쳐달라고 하지 않듯이 이 일도 마찬가지요. 그들도 내 꼴을 보면 내가 심각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거요. 나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갈 거요. 거기서 내 상처를 치료해 줄 거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해준다고 들었소. 그런 사람들이 맹장염에 걸리면 우선 그것부터 수술해주고 나서 처형을 한다는 거요. 건강하게 죽을 수 있도록 말이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이르자마자 몸의 균형을 잃고 말았다. 너무나 약이 올라 눈물이 삐져나왔다. 침대 수를 잘못 센 것이다. 거기서 발을 멈추고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보았다. 문간에서 도와달라고 소리치면 군인들은 즉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리겠지 뻔했다. 그는 잠시 후에 해결책을 생각해냈다. 네 발로 가는 거야. 그는 생각했다. 차를 훔치는 것과 똑같이 언제나 방법이 있기 마련이거든. 갑자기 그의 양심이 기습 공격을 했다. 양심은 그가 눈이 먼 불행한 사람으로부터 차를 훔친 것을 가혹하게 질책했다. 그는 생각했다.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차를 훔쳤기 때문이 아니야. 내가 그 사람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기 때문이야. 그게 내 가장 큰 실수야. 그러나 그의 양심은 궤변을 받아줄 기분이 아니었는지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게 대꾸해버렸다. 눈먼 사람은 신성한 거야. 눈먼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안 돼. 그는 다시 자신을 변호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그 사람의 물건을 빼앗은 게 아니야. 차라는 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다고 내가 그의 머리에 총을 들이댄 것도 아니고. 그러자 그의 양심이 투덜거렸다. 궤변 좀 그만두고 어서 가기나 해. 총소리가 나자마자 반쯤 옷을 걸친 군인들이 막사에서 튀어나왔다. 정신병원 경비 임무를 맡은 군인들이었다. 상사는 금세 현장에 나타났다. 대체 무슨 일인가?
맹인입니다. 맹인. 보초가 더듬거렸다. 어디에? 저깁니다. 보초는 개머리판으로 정문을 가리켰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기 있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군인들은 이미 옷을 다 입고 줄을 서 있었다. 당장이라도 사격할 태세였다. 탑조등을 켜 상사가 명령했다. 군인 하나가 트럭 짐칸으로 올라갔다. 몇 초 뒤 눈부신 빛이 정문과 건물 전면을 비추었다. 아무도 없잖아, 임마. 상사가 말했다. 막 멋들어지게 욕을 한바탕 퍼부으려는데 문틈에서 흘러나온 액체로 이루어진 시커먼 웅덩이가 눈부신 빛에 드러났다. 사살했군. 상사가 말했다. 순간 상사는 상부로부터 받은 엄한 명령을 기억해내고는 소리쳤다. 어서 돌아가. 이건 없는 거야. 군인들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으나 좁은 길, 작은 자갈길 사이의 공간을 천천히 채우고 있는 피웅덩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죽었을까? 상사가 물었다. 틀림없습니다. 얼굴에 총을 맞았으니까요. 보초가 대답했다. 그는 이제 정확한 사격 솜씨를 과시하며 기뻐하고 있었다. 그때 다른 병사가 졸아든 목소리로 소리쳤다. 상사님, 상사님 저기를 보세요. 계단 위였다. 탐조 등의 하얀 불빛에 맹인 재수자들의 몸이 드러났다. 10명이 넘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 상사가 재수자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한 걸음이라도 다가오면 다 날려버릴 거야. 맞은편 보균자 병동의 창에서 총소리에 잠을 깬 몇 사람이 겁에 질려 내다보고 있었다. 상사가 소리쳤다. 당신들 4명만 내려와서 시체를 가져가. 그러나 눈먼 재소자들은 보거나 셀 수가 없었기 때문에 6명이 앞으로 나왔다. 넷이라고 했잖아. 상사가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눈먼 재소자들은 서로 만져보고 다시 만져보았다. 이윽고 2사람이 뒤에 남았다. 나머지 4사람은 밧줄을 잡고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삽 같은 걸 찾아보아야 합니다. 땅을 팔 수 있는 걸 찾아야 해요. 의사가 말했다. 아침이었다. 그들은 아주 어렵게 주검을 앞마당으로 가지고 들어와 쓰레기와 낙엽 사이에 눕혀놓았다. 이제 주검을 묻어야 했다. 의사의 아내만이 주검이 얼마나 끔찍한 상태인지 알고 있었다. 얼굴과 두개골은 총알에 맞아 산산조각이 났으며 목과 가슴뼈에는 총알 구멍이 3개나 나 있었다. 그녀는 또한 건물 어디에도 무덤을 파는 데 사용할 만한 도구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병동을 뒤져보았으나 쇠막대 외에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쇠막대도 도움이 될 수는 있었으나 충분하지 않았다. 보균자들을 가둬놓은 병동에는 벽을 따라 창들이 달려 있었다. 그쪽은 담이 낮아서 의사의 아내는 닫힌 창문들 너머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겁에 질린 얼굴들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눈이 멀었어요 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순간 또는 그 사실을 감추려다가 엉뚱한 곳을 향해 고개를 돌린다든가 눈에 빤히 보이는 사람과 부딪힌다든가 하는 서툰 행동으로 인해 발각을 당하는 그 피할 수 없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의사도 이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조금 전에 한 말은 둘이 짜낸 기만 전술의 일부일 뿐이었다. 의사의 아내는 남편이 한 말을 받아서 말했다. 그러지 말고 군인들한테 담 너머로 삽을 던져달라고 해보면 어떨까요? 그거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문학과 현실에는 그것을 입증하는 엄청난 증거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은 증오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리 오래된 것도 아니었다. 자동차 훔친 것을 어떻게 그것을 훔친 사람의 목숨에 비길 수 있단 말인가. 더군다나 그의 주검이 이렇게 비참한데 주검의 얼굴에 코나 입이 없다는 것을 아는 데는 굳이 눈이 필요 없었다. 그들은 겨우 1m 정도밖에 파지 못했다. 죽은 사람이 뚱뚱했다면
배가 땅보다 높이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일이었지만 다행히도 도둑은 바싹 말랐다. 원래 뼈만 남은 사람이었는데다가 요 며칠 동안 굶다시피 하여 더 말라 있었다. 그래서 무덤은 그와 같은 크기의 주검이 둘은 들어갈 정도였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없었다. 십자가라도 세워줄 수 있잖아요. 검은 색안경을 썼던 여자가 말했다. 양심의 가책에서 한 말이었으나 거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고인이 살아있는 동안 신이나 종교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주검을 앞에 두었을 때는 다른 태도가 어떤 식으로 정당화될지는 몰라도 일단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게다가 십자가를 만드는 것은 보기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그 많은 눈먼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를 밟는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십자가를 세운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들은 병실로 돌아갔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 도착함으로써 적어도 한 가지 이점이 생긴 것 같았다. 말하자면 심리적인 것이었다. 언제라도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날지 모른다고 조바심 내며 기다리는 것과 이제 건물이 마침내 다 찼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방해를 받지 않고 이웃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새로 도착하는 사람들이 계속 방해하고 개입함으로써 늘 새로운 의사소통 통로를 마련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무려 240명이다. 말이 240명이지 침대가 없어 바닥에서 자는 사람이 적어도 20명은 되니까 실제로는 260명이 넘는다고 봐야 한다. 어쨌든 10명이 먹을 식량을 30명이 나누어 먹는 것과 240명이 먹을 식량을 260명이 나누어 먹는 것은 똑같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 차이는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이제 이런 가중한 책임을 감당해내려는 의식적인 노력 때문에 그리고 무시하지 못할 하나의 가설로 더 큰 소요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당국의 일처리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 즉 식량을 정시에 정량 공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점심이 배달된다는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 엄청난 양의 식량을 가져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일을 할 만한 조직이 없고 또 필요한 규율을 강제할 권위도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식량의 운송과 분배가 더 큰 오해들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바뀌었으며 낡은 정신병원 전체에 260개의 입이 음식을 씹는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안 들렸다는 점도 인정해야겠다. 나중에 먹고 남은 쓰레기들을 누가 치울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다. 오후 늦게 스피커를 통해 공익과 질서를 위해 준수해야 할 행동규칙이 반복되고 나서야 새로 도착한 사람들이 이 규칙들을 얼마나 존중할 것인지가 분명해질 것이다. 우측 병동의 2호 병실 사람들이 마침내 사망자들을 묻기로 결정한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다. 이제 그래도 그 악취는 없앨 수 있게 되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냄새는 아무리 역겹다 해도 죽은 사람의 냄새보다는 쉽게 적응이 되는 법이다. 1호 병실은 가장 오래되고 따라서 그동안 실명 상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질서가 잡혔기 때문인지 몰라도 식사 후 15분이 지나자 바닥에는 더러운 종이 조각 하나, 놓고 간 접시 하나, 커피나 우유 찌꺼기가 남아있는 그릇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모든 것을 거두어들였다. 작은 물건은 큰 물건에 넣고 더러운 것은 덜 더러운 것에 넣었다. 위생을 위한 합리적인 규칙이 요구하는 대로 따르고 있었다. 찌꺼기와 쓰레기를 거두어들이는데 가능한 한 최대의 능률을 발휘하도록 주의를 기울였으며 그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노력도 최대한 절약하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이런 사회적 행위를 강제하는 기초가 되는 정신 상태는 즉석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다. 현재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이 병실의 경우에는 병실 맨 끝에 있는 눈먼 여자의 교육자적인 태도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안과 의사의 부인인 이 여자는 지칠 줄 모르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완전히 인간답게 살 수 없다면 적어도 완전히 동물처럼 살지는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합시다. 우리가 이 말을 자주 되풀이했기 때문에 병실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녀의 충고를 하나의 금언으로, 격언으로, 교리로, 생활 규칙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말은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이었다. 검은 안대를 한 노인은 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며 사람들에게 여기 혹시 침대 남은 곳 있소? 하고 물었을 때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이것 역시 다른 사람들의 요구와 조건을 우호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 상태가 없었다면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는지도 모른다. 행복한 우연의 일치로 그 병실에는 침대가 하나 남아 있었는데 이것은 미래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암시가 분명했다. 딱 하나뿐이었다. 그 침대가 침략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추측에 맡기겠다. 그것은 자동차 도둑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던 침대였다. 그 때문에 침대에는 고난의 기운이 서려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침대를 멀리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은 운명의 작용이요. 알 수 없는 신비의 작용이다. 우연의 일치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결코 아니었다. 첫 번째로 눈이 먼 남자가 안과에 나타났을 때 대기실에 있던 환자들이 모두 이 병실에 모이게 되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조차도 아무도 이런 우연의 일치에 또 다른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의사의 아내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아무도 그녀의 존재의 비밀을 의심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낮은 목소리로 남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저 사람도 당신 환자였나 본데요. 노인이에요. 대머리에. 머리는 다 하얗게 샜어요. 한쪽 눈에 검은 안대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저 노인 이야기를 하던 게 기억나요. 안대를 한 게 어느 쪽 눈이야? 왼쪽이에요. 그럼 틀림없어. 의사는 통로로 나아가며 약간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방금 들어오신 분을 좀 만져보고 싶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저도 그쪽으로 갈 테니. 두 사람은 중간에서 마주쳤다. 손과 손이 만났다. 마치 두 마리의 개미가 더듬이를 움직여 서로를 알아보는 듯 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좀 달랐다. 의사는 실례한다고 하더니 두 손으로 노인의 얼굴을 만졌고 곧 안대를 찾아냈다.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빠져있던 한 분을 드디어 만났군요. 검은 안대를 하신 환자죠? 무슨 소리요? 당신은 누구요? 노인이 물었다. 나는 안과 의사입니다. 기억나세요? 백내장 수술을 할 날짜를 잡지 않았습니까? 나인지 어떻게 알았소? 우선 목소리로 알았지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목소리가 눈과 다름없으니까요. 그래, 목소리. 나도 선생 목소리가 귀에 익은 것 같소. 누가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소. 의사 선생. 어쨌든 수술은 할 필요가 없게 되었구려. 이 병에 치료법이 있다면 우리 둘 다에게 그것이 필요하겠지요. 선생이 하던 말이 기억나는구려. 수술을 받고 나면 내가 살던 세상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했지. 이제 선생 말이 정말 맞는 이야기가 되었어. 언제 눈이 멀었습니까? 어젯밤이요. 그런데 벌써 이리로 오신 거로군요. 저 바깥의 공항은 말도 못하오. 오래지 않아 눈이 멀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즉시 사살을 하게 될 거요. 여기서도 벌써 10명이나 죽었습니다. 검은 색안경을 썼던 여자가 노인에게 다가갔다. 저 기억나세요? 저는 검은 색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백내장이 있긴 했지만 잘 기억하고 말고 아주 예뻤던 것으로 기억하오. 여자는 웃음을 지었다. 고맙습니다.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소리쳤다. 꼬마도 여기 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소년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소용없는 외로운 울음 때문에 많이 약해진 것 같았다. 저는 제일 먼저 눈이 먼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눈이 먼 남자가 말을 이었다. 여기 아내도 함께 있습니다. 저는 안과 간호사예요. 안과 간호사가 말했다. 의사의 아내가 말을 받았다. 저만 소개하면 될 것 같네요. 그녀는 자기 소개를 했다. 그러자 노인이 환대에 답례라도 하듯이 말했다. 나한테 라디오가 있어. 라디오? 검은 색안경을 썼던 여자가 탄성을 지르며 손뼉을 쳤다. 음악? 얼마나 좋을까? 그렇소. 하지만 작은 라디오요. 건전지를 넣는 거지. 건전지는 영원히 가지 않는다오. 노인이 말했다. 설마 우리가 여기 영원히 갇혀 있을 거란 말씀은 아니겠죠? 첫 번째로 눈먼 남자가 말했다. 영원이라니 천만에. 영원은 늘 너무 긴 시간이지. 뉴스를 들을 수 있겠군요. 의사가 말했다. 그리고 음악도 좀 듣고요. 검은 색안경을 썼던 여자가 말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음악을 듣고 싶어 하는 건 아닙니다. 노인은 계속 주파수를 돌렸다. 이윽고 노인의 손이 한 군데서 멈췄다. 노래였다. 아무 의미 없는 노래였다. 그러나 눈먼 사람들은 천천히 주위에 모여들었다. 밀거나 하지는 않았다. 앞에 다른 사람의 존재가 느껴지면 그 순간 발을 멈추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귀를 기울였다. 크게 뜬 눈들은 노래를 부르는 목소리가 나오는 방향으로 맞추어져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울고 있었다. 샘에서 물이 흐르듯 그냥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마 눈먼 사람만이 그렇게 울 수 있지 않을까. 노래가 끝났고 아나운서가 말했다. 딩동댕 소리와 함께 내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눈먼 여자 하나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오후 4시라는 거야. 새벽 4시라는 거야. 그녀는 자신의 웃음소리에 스스로 상처를 받은 것 같았다. 의사의 아내는 몰래 시계 바늘을 맞추고 밥을 주었다. 오후 4시였다. 그러나 사실 시계는 그런데 관심이 없다. 시계는 1에서 12까지 움직일 뿐이고 나머지는 그저 인간의 정신 속에 있는 관념일 뿐이다. 한편 좌측 병동 3호 병실의 횡포는 시간이 갈수록 무법천지로 변해갔다. 깡패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말을 이었다. 각 병실은 2사람을 뽑아 사람들의 기중품을 거두어오도록 해라. 돈, 보석, 반지, 팔찌, 귀걸이, 시계, 종류에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모아서 우리가 있는 좌측 병실 3호 병실로 가져와라. 한마디로 우정 어린 충고를 하겠다. 우리를 속일 생각은 마라. 너희들 가운데 기중품을 감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경고하건대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충분히 거두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먹을 것을 조금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때 가서 지폐나 다이아몬드를 씹어먹고 있든지 마음대로 해라. 우측 병동 2호 병실 출신의 눈먼 사람이 물었다. 어떻게 하라는 거요? 모든 걸 한 번에 내놓으라는 거요? 아니면 먹을 때마다 그것에 해당하는 양을 내놓으라는 거요? 내 설명이 충분치 못한 것 같군. 총을 든 남자는 웃음을 터뜨리더니 말을 이었다. 먼저 돈을 내고 그 다음에 먹는 거다. 그리고 먹을 때마다 돈을 내는 것은 계산이 매우 복잡해진다. 한 번에 다 내는 것이 좋다. 그걸 가지고 너희가 얼마나 먹을 자격이 있는지 평가하겠다. 하지만 다시 경고하는데 감출 생각은 하지 마라. 만일 감추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고 그리고 혹시 우리가 성실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비난할지도 모르니 너희가 가진 것을 내놓은 다음에 수색하도록 하겠다.
수색에서 한 푼이라도 발각되면 가만두지 않겠다. 자, 이제 모두 가능한 한 빨리 여기서 사라지도록 해라. 깡패는 손을 들어 올리더니 다시 한 발을 쏘았다. 다시 시멘트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리고 너, 총을 든 깡패가 말을 이었다. 네 목소리는 잊지 않겠어. 나도 네 얼굴을 잊지 않겠어. 의사의 아내가 대꾸했다. 다음 날 식사 시간에 딱딱하게 굳은 빵과 곰팡내 나는 고기 몇 조각을 식사라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식사 시간에 다른 병동에서 온 남자 셋이 병실 문간에 나타났다. 이 병실에는 여자가 몇 명이야? 그들 가운데 하나가 물었다. 6명이에요. 의사의 아내가 대답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여자를 빼주고자 하는 선의에서 한 말이었다. 그러나 불면증에 시달리는 여자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 말을 정정했다. 7명 있어요. 눈먼 깡패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말했다. 정말 잘 됐군. 당신들은 수가 적으니 오늘 밤에 그만큼 더 열심히 일해야 할 거야. 다른 사람이 말했다. 다른 병실로 가서 여자들을 더 구해오는 게 어때? 그럴 필요 없어. 계산이 빠른 세 번째 남자가 말을 받더니 덧붙였다. 여자 하나에 남자 셋이면 해결돼. 그 정도는 이 여자들도 견딜 수 있어. 그 말에 다시 웃음이 터져나왔다. 여자가 몇 명이냐고 물었던 남자가 명령했다. 준비가 되면 우리가 있는 곳으로 와. 남자는 덧붙였다. 내일도 식사를 하고 남자들한테 젖을 먹이고 싶다면 말이야. 그들은 병실에 갈 때마다 그 이야기를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재미있는지 그 말을 처음 생각해낸 날과 똑같이 폭소를 터뜨렸다. 그들은 허리를 접고 발을 쾅쾅거리고 굵은 곤봉으로 바닥을 두드려 대며 웃었다. 이윽고 한 남자가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말했다. 잘 들어. 혹시 생리를 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잔 필요 없어. 그런 여자는 다음에 데려가겠어. 생리하는 사람은 없어요. 의사의 아내가 차분하게 대꾸했다. 그럼 준비해. 너무 오래 끌지는 말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들은 몸을 돌려 사라졌다. 병실에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첫 번째로 눈이 먼 남자의 아내가 말했다. 더 이상 못 먹겠어요. 그녀는 손에 얼마 안 되지만 귀중한 음식을 들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 나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여자가 말했다. 나도. 아무도 누구인지 모르는 여자가 말했다. 난 다 먹었어요. 호텔 청소부가 말했다. 나도요. 안과 의사가 말했다. 난 맨 먼저 내 가까이에 오는 놈 얼굴에 토해버릴 거야. 검은 색안경을 썼던 여자가 말했다. 모두 일어섰다. 불안한 자세이기는 했지만 단호한 모습이었다. 의사의 아내가 말했다. 내가 앞장설게요. 첫 번째로 눈이 먼 남자는 머리까지 담요를 뒤집어 썼다. 이미 눈이 멀었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마는. 의사는 아내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더니 아무 말 없이 이마에 짓발리 입을 맞췄다. 그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병실에 있는 다른 남자들에게는 별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이 여자들에 관한 한 남편으로서의 권리도 의무도 없었다. 따라서 아무도 여자들 앞에 나서서 자기 발로 가서 다른 남자하고 그 짓을 하는 건 남편을 2번 배반하는 짓이오 하고 말할 수 없었다. 검은 색안경을 썼던 여자가 의사의 아내 뒤에 섰다. 눈먼 깡패들이 여자들을 보내주었을 때는 동이 트고 있었다. 의사와 검은 안대를 한 노인이 먹을 것을 가지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벌거벗은 7 여자를 보지 못했다. 볼 수가 없었다. 불면증에 시달리던 여자는 자신의 침대에 몸을 쭉 뻗고 있었다. 그녀는 평생 그 어느 때보다도 깨끗했다. 다른 여자가 동료들의 몸을 차례로 닦아주고 이어 자신의 몸도 닦고 있었다. 나흘째 되는 날 깡패들이 다시 나타났다. 그들은 2호 병실의 여자들에게 식대를 징수하러 왔으나 1호 병실 문간에 잠깐 들러 그곳 여자들에게
성적 광란의 봄을 보낸 지 며칠 되었는데 이제 몸이 다 회복되었느냐고 물었다. 멋진 밤이었지. 정말 멋진 밤이었어. 한 남자가 소리치며 입맛을 다졌다. 다른 사람들이 말을 받았다. 여기 7명은 14명의 가치가 있어. 물론 하나는 그저 그랬지만. 하긴 그 소란통에 누가 그걸 따지겠어. 어쨌든 이 여자들을 데리고 사는 남자들은 정말 운 좋은 놈들이야. 제대로 감당할지는 모르지만 말이야. 감당을 못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여자들이 우리한테 더 열심히 달려들 거 아니야. 병실 끝에서 의사의 아내가 말했다. 이제 7이 아니야. 왜? 어디로 내빼기라도 했어? 남자들 가운데 하나가 웃음을 터뜨리며 물었다. 내뺀 게 아니라 죽었어? 이런 젠장. 그럼 너희들은 다음에 그 여자 목만큼 더 열심히 뛰어야 할 거야.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죽은 여자가 바로 그저 그런 여자였으니까. 의사의 아내가 말했다. 깡패들은 당황하여 뭐라고 대답하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들은 말이 추잡하다고 생각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심지어 결국 여자들은 다 암캐라니까 하고 생각하게 이르렀다. 저렇게 예의 없는 말하는 것 좀 봐. 젖이 좀 늘어지고 엉덩이가 빵빵하지 않다고 해서 여자를 두고 저런 식으로 말하다니. 의사의 아내는 그들을 보고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 내리고 문간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꼭 기계 인형들 같았다. 의사의 아내는 그들을 알아보았다. 의사의 아내는 사팔뜨기 소년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가 팔을 들어올려 소리 없이 가위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소년에게 말했다. 나중에 이야기를 마저 해줄게. 병실의 누구도 그녀에게 왜 불면증에 시달리던 여자에 대해 그렇게 모욕적으로 이야기했느냐고 묻지 않았다. 잠시 후 의사의 아내는 신발을 벗고 남편을 안심시키러 갔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금방 돌아올 거예요. 그녀는 문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발을 멈추고 기다렸다. 10분 뒤 2호 병실의 여자들이 복도에 나타났다. 15명이었다. 어떤 여자들은 울고 있었다. 그녀들은 줄을 서지 않았다. 몇 명씩 무리를 지어 걸어갔다. 침대볼을 잘라 만든 것으로 보이는 띠로 서로 묶고 있었다. 그들이 지나가자 의사의 아내는 그 뒤를 따라갔다. 아무도 그녀가 쫓아온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당할 일을 알고 있었다. 여자들이 그곳에서 당하는 학대에 대한 이야기는 비밀이 아니었다. 또 절대 새로운 것도 아니었다. 틀림없이 세상은 그런 식으로 시작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강간 자체라기보다는 그 광란, 그 수치, 그리고 코앞에 다가온 끔찍한 밤에 대한 상상이었다. 15명의 여자가 침대나 바닥에 사지를 뻗은 채 누워있고 남자들이 돼지처럼 씩씩거리며 이 여자에게서 저 여자로 건너다닐 거라는 상상.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내가 혹시나 약간의 쾌락을 느낄지도 모른다는 거야. 한 여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여자들이 병실로 향하는 복도로 접어들자 망을 보고 있던 눈먼 남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다. 소리가 들린다. 이제 곧 올 거야. 문으로 사용되는 침대는 곧 치워졌다. 여자들은 하나씩 안으로 들어갔다. 우와, 무지하게 많네. 눈먼 회계사가 열심히 숫자를 세며 소리쳤다. 11, 12, 13, 14, 15, 15. 모두 15이야. 깡패 앞에 웅크린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의사의 아내는 병실로 들어가 침대 사이를 천천히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주의할 필요도 없었다. 남학신을 신고 걸어갔어도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가 15명에 속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15과 16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
깡패 두목은 여전히 식량 상자들이 쌓여있는 병실 끝쪽의 침대를 사용했다. 근처의 침대들은 치워져 있었다. 두목은 옆 사람들에게 부딪히지 않고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었던 것이다. 그를 죽이는 일은 간단할 것 같았다. 의사의 아내는 천천히 좁은 통로를 따라 움직이면서 그녀가 죽이려고 하는 남자의 동작을 관찰했다. 그는 쾌락을 느끼면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있었다. 마치 그녀에게 목을 내미는 것처럼 의사의 아내는 천천히 다가가 침대를 빙 돌아 두목의 뒤에 자리를 잡았다. 앞에 눈먼 여자는 그녀에게 요구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의사의 아내는 천천히 가위를 들어 올렸다. 두 개의 단검처럼 목을 꿰뚫을 수 있도록 가위의 양날을 약간 벌렸다. 바로 그때 막 찌르려는 찰나 눈먼 두목은 근처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오르가즘 때문에 정상적인 감각의 세계로부터 떠나 있었다. 반사작용을 할 능력이 없었다. 넌 절정에 이르지 못할 거야. 의사의 아내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엄청난 힘으로 가위를 아래로 내리 찍었다. 가위는 눈먼 남자의 목 깊숙이 파고들었다. 가위는 연골과 막 조직의 저항을 뚫고 들어가면서 저절로 비틀렸고 이어 사나운 힘으로 더 파고들어 목뼈에 가 박혔다. 비명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막 사정하려는 동물이 내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다. 다른 남자들 몇 명도 비슷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어쩌면 진짜로 그 소리였는지도 모른다. 앞에 있던 눈먼 여자의 얼굴에 피가 튀는 것과 동시에 입으로는 정액이 쏟아져 들어갔기 때문이다. 눈먼 남자들이 깜짝 놀란 것은 그녀의 비명 때문이었다. 그들도 비명에는 익숙할 대로 익숙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번 것은 다른 비명들과는 사뭇 달랐다. 그 눈먼 여자는 악을 쓰고 있었다. 이게 웬 피야. 그녀는 어쩌면 자신이 머릿속을 잠깐 스쳐갔던 생각을 실행에 옮겨 그의 음경을 물어버린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눈먼 남자들은 여자들을 버려두고 더듬거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대체 웬 비명이야? 그들은 소리쳤다. 그런데 어떤 손이 눈먼 여자의 입을 막았다. 그리고 누군가 그녀의 귀에 대고 소곤거렸다. 조용히 해요. 이어 그녀의 몸을 살며시 뒤로 잡아당겼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여자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에 눈먼 여자는 차분해졌다. 이런 혼미한 상황에서 차분해지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눈먼 회계사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도착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침대 위에 낮아빠진 몸에 손을 댔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그 몸을 쓸어보았다. 죽었어. 그는 즉시 이렇게 소리쳤다. 두목의 머리는 침대 가장자리 너머에서 대롱거리고 있었고 목에서는 아직도 피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여자들이 죽였어. 회계사가 말했다. 눈먼 남자들은 발을 멈췄다. 자신들의 귀를 믿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여자들이 그를 죽일 수 있단 말이야. 누가 죽인 거야. 목에 커다랗게 밴 자국이 있어. 두목과 함께 있던 장녀가 한 짓이 틀림없어. 그녀를 잡아야 돼. 눈먼 남자들은 다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의 두목을 죽인 칼날이 자기에게도 다가올 것이 두려웠는지 이번에는 아까보다 천천히 움직였다. 그들은 눈먼 회계사가 서둘러 죽은 남자의 호주머니를 뒤져 총과 10개 정도의 탄창이 든 작은 비닐봉투를 꺼내는 것을 보지 못했다. 군인들의 총을 깡패들이 숨겨온 것처럼 총을 소지한 눈먼 회계사 역시 두목이 되고 싶어 했다. 시간이 흘렀다. 달은 더 높이 올라갔다. 굶주림과 공포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 병실에 모두가 깨어 있었다. 눈이 먼 불행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들을 착취자나 기생자라고 비난하는 것은 부당할 것이다. 그들이 무슨 빵 부스러기를 착취했으며 무슨 과자 부스러기에 기생했단 말인가. 비교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잘못하다가는 경박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예외 없는 규칙은 없는 법.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
그 예외는 한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녀는 우측병동 2호 병실에 들어가 곧바로 자기의 넝마가 된 옷을 뒤지더니 마침내 조그만 물건을 찾아내고 그것을 손바닥에 꽉 쥐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의 살피는 눈으로부터 그것을 감추려는 듯이. 이렇게 오래된 습관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 이미 오래전에 그 습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이해해야 하고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을 이해해야 마땅한 이곳에서 우리는 강한 사람들이 잔인하게도 약한 사람들의 입에 들어갈 빵을 빼앗아 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방금 이 여자는 그리고 당신이 어디를 가든 나도 가겠어요 하고 말했던 이 여자는 그때까지는 의사의 아내와 동행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럴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반대였다. 그리고 방금 이 여자는 손가방에 라이터를 하나 넣어왔다는 것을 기억하고는 지금까지 벌어졌던 난장판 가운데서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아직도 있겠거니 하고 열심히 찾아보았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찾아 몰래 감추었다. 마치 자신의 생존이 거기 달린 것처럼 그녀는 불행에 처한 동료들 가운데 하나가 마지막 남은 담배를 한 갭이 가지고 있는데 그 아주 작지만 필수적인 불이 없어서 피우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이제는 그녀에게 불을 빌려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작별 인사도 없이 안녕이라는 말도 없이 나가버렸으니까. 그녀는 사람 없는 복도를 따라 걸어간다. 1호 병실의 문을 지나친다. 그 안에 누구도 그녀가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녀가 들을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병실의 깡패들이 소란을 피우는 소리다. 그들은 승리를 축하하며 마음껏 먹고 마시고 있다. 여기서 일부러 과장한 것은 무시하라. 인생의 모든 것은 상대적임을 잊지 말자. 그들은 그저 수중에 있는 것을 먹을 뿐이다. 그것이 부디 오래 지속되기를. 다른 사람들도 이 잔치에 몹시 참석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 다른 사람들과 이곳의 접시들 사이에는 8개의 침대로 이루어진 바리게이트와 장전된 총이 있다. 여자는 병실 입구에 무릎을 꿇는다. 바리게이트 바로 앞이다. 그녀는 천천히 이불들을 벗긴다. 이어 일어나서 꼭대기에 있는 침대의 이불도 벗긴다. 이어 3번째 침대도. 4번째 침대에는 팔이 닿지 않는다. 상관없다. 도화선은 준비가 되었다. 이제 불을 붙이기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라이터에서 긴 불길이 올라오도록 조절할 수 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난다. 불길이 올라온다. 아주 작은 불의 단검. 가위의 뾰족한 끄트머리처럼 밝게 빛난다. 그녀는 꼭대기에 있는 침대부터 시작한다. 불길은 열심히 더러운 시트를 하는다. 이윽고 시트에 불이 붙는다. 이제 중간에 있는 침대 차례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침대. 여자는 자기 머리카락이 그을린 냄새를 맡는다. 조심해야 한다. 그녀는 화장용 장작에 불을 붙이려는 사람이지 타 죽으려는 사람이 아니다. 안에 있는 깡패들이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린다. 순간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저 안에 물이 있어서 불을 끄면 어떡하지? 그녀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첫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가 매트리스에 불을 붙인다. 여기 저기 갑자기 불길이 합쳐진다. 저절로 하나의 커다란 불의 장막으로 바뀐다. 물이 장막을 뚫고 들어온다. 여자에게도 물이 튄다. 그러나 소용없다. 그녀 자신의 몸이 이미 횃불을 목여 살리고 있다. 깡패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물을 무분별하게 뿌려대지만 소용이 없다. 이제 그들은 창문을 향해 손을 뻗는다. 아직 불이 붙지 않은 침대의 머리 받침대 위에 불안한 자세로 올라서 있다. 그러나 갑자기 그곳에 불이 옮겨 붙는다. 그들은 미끄러져 넘어진다. 강한 열 때문에 유리창이 금이 가고 이어 부서진다. 신선한 공기가 휘파람 소리를 내며 들어와 불길에 부채질을 한다. 아, 그래. 잊을 뻔한 것이 있다. 격분과 공포로 인한 발악,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한 비명. 이제 그 이야기도 했다. 어쨌든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그들은 서서히 죽어갈 것임을 잊지 말라. 예를 들어 라이터를 들고 있던 여자는 벌써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 이 무렵 다른 눈먼 사람들이 공포에 젖어 연기가 가득 찬 복도로 뛰쳐나온다. 불이야, 불이야. 그들은 소리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고아원, 병원, 정신병원 등의 공동생활을 위한 구조물들이 얼마나 형편없이 설계되고 만들어졌는지를 실감나게 관찰할 수 있다. 뾰족한 금속 막대들이 침대의 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침대 하나하나가 치명적인 덫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에 주목하라. 바닥에서 자는 사람들을 빼고는 40명이 있는 병실에 문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초래한 끔찍한 결과를 보라. 만일 문에 먼저 불이 붙어 출구를 막아버린다면 아무도 탈출하지 못할 것이다. 다행히도 인간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악에서도 선이 나오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선에서도 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을 잘 하지 않는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모순들이며 경우마다 둘 가운데 어느 한쪽을 더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선은 병실마다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바로 그 사실이다. 그 덕분에 깡패들을 태운 불은 그 병실에서 한참 늑장을 부렸다. 따라서 혼란이 더 심해지지만 않는다면 다른 생명의 손실 때문에 탄식할 일은 안 생길지도 모른다. 물론 이 눈먼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 발에 짓밟혔고 앞으로 밀렸고 팔꿈치에 갈비뼈를 맞았다. 이것은 공황의 결과,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동물의 본성이 이와 같다고 말할 수도 있다. 만일 뿌리를 땅에 박고 있지 않는다면 식물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다. 불길을 피해 달아나는 숲의 나무들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한편 이곳의 수많은 눈먼 사람들도 좌측병동 사람들의 예를 따라 앞마당으로 뛰어내렸다. 그들은 좌측병동 건물 대부분이 이미 커다란 화염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 실린 열기는 얼굴과 손으로 느낄 수 있다. 지금은 그래도 지붕이 버티고 있다. 나무들은 천천히 구부러지고 있다. 그때 누군가가 소리쳤다.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야? 이 머리들의 바닷속 어딘가로부터 들려온 대답은 단 2마디였다. 군인들이 있잖아. 그러자 검은 안대를 한 노인이 말했다. 불에 타 죽는 것보다는 총에 맞아 죽는 게 낫소. 그 말은 마치 경험에서 나온 목소리처럼 들렸다. 따라서 그 말을 한 사람은 사실 그 노인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라이터를 들고 있던 여자가 노인의 입을 통해 말한 것인지도 모른다. 눈먼 회계사가 마지막으로 쏜 총알에 맞아 죽는 행운을 얻지 못했던 여자. 그러자 의사의 아내가 말했다. 나를 좀 지나가게 해줘요. 내가 군인들한테 말할게요. 그들도 우리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는 못할 거예요. 군인들한테도 감정이란 게 있을 테니까. 군인들에게도 정말 감정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 덕분인지 아주 좁은 틈이 열렸다. 의사의 아내는 그 틈을 통해 힘겹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일행도 데리고 갔다. 연기 때문에 앞이 안 보였다. 곧 그녀도 다른 사람들처럼 앞이 안 보이게 될 것 같았다. 현관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앞마당으로 통하는 현관문은 부서져 있었다. 그곳에 피난해 있던 사람들은 곧 그곳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고 싶어 있는 힘을 다해 밀었으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저항하며 최대한 버티고 있었다. 지금으로서는 군인들이 갑자기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것이 더 큰 두려움이었다. 그러나 앞에 있는 사람들의 힘이 약해지고 불이 점점 다가오자 검은 안대를 한 노인의 말이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총알에 맞아 죽는 게 나을 것이다. 오래 기다리지 않아 의사의 아내는 마침내 현관문 밖으로 나설 수 있었다. 그녀는 거의 반은 발가벗은 모습이었다. 그녀는 두 손 다 다른 사람을 잡고 있어서 자신의 작은 무리에 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 그녀의 일행이 앞으로 나가자 사람들은 움직이는 기차에 올라타듯이 뒤에 따라붙었다.
군인들은 그녀가 젖가슴을 반쯤 드러낸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눈이 튀어나올 것이다. 이제 정문까지 넓고 텅 빈 공간을 밝히는 것은 달빛이 아니라 화염의 강렬한 빛이었다. 의사의 아내가 소리쳤다. 제발 당신들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를 내보내줘요. 쏘지 말아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탐조등은 여전히 꺼져 있었다. 군인들은 보이지 않았다. 의사의 아내는 초조하게 계단 두 단을 내려갔다.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이 물었다. 그러나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남은 계단을 마저 내려가 정문 쪽으로 갔다. 여전히 사팔뜨기 소년, 남편을 비롯한 일행을 이끌고 있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군인들은 사라졌다. 아니면 끌려갔는지도 모른다. 그들 역시 눈이 멀어서, 마침내 모두가 눈이 멀어서 이어 상황을 간결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났다. 의사의 아내는 큰 목소리로 그들이 자유라고 외쳤다. 더불어 우병동 지붕이 무시무시한 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리며 사방으로 불꽃이 튀었다. 눈먼 사람들은 있는 대로 악을 쓰며 앞마당으로 몰려나왔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들은 안에 남아 벽에 짓눌렸다. 어떤 사람들은 발에 짓밟혀 형체도 없는 피떡이 되고 말았다. 갑자기 퍼진 불길이 곧 이 모든 것을 재로 바꿔버릴 것이다. 정문은 넓게 열려있다. 그곳으로 미친 사람들이 탈출하고 있다. 눈먼 사람에게 말하라. 너는 자유다. 그와 세계를 갈라놓던 문을 열어주고 우리는 그에게 다시 한번 말한다. 가라. 너는 자유다. 그러나 그는 가지 않는다. 그는 길 한가운데서 꼼짝도 않고 그대로 있다. 그와 다른 사람들은 겁에 질려 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그들은 정신병원이라고 정의된 곳에서 살았다. 사실 그 합리적인 미로에서 사는 것과 도시라는 미쳐버린 미로로 나가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더군다나 그들에게는 안내하는 손길이나 궤줄도 없다. 도시의 미로에서는 기억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기억이란 어떤 장소의 이미지를 생각나게 해주는 것뿐이지 우리가 그 장소에 이르는 길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눈먼 사람들은 이미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완전히 불이 붙은 건물 앞에 서 있다. 얼굴에 불의 열기가 살아있는 물결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들은 그 물결을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보호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벽들이 한때 그랬던 것처럼, 감옥인 동시에 피난처였던 것처럼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함께 있다. 양떼처럼 서로 꼭 붙어 있다. 누구도 그곳에서 길 잃은 양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길 잃은 양을 찾아줄 목자가 없단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불길은 점차 사그라들기 시작한다. 달빛이 다시 비춘다. 눈먼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한 대로 그들은 그 자리에 영원히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 누군가 낮인지 밤인지 묻는다. 그런 어울리지 않는 호기심이 발동한 이유는 곧 분명해졌다. 혹시 모르잖소. 군인들이 먹을 걸 가져올지, 어쩌면 약간의 혼선이, 약간의 지연이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잖소.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오. 하지만 군인들은 이제 여기 없어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가버린 것일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감염의 위험이 사라졌을 수도 있잖소. 아니면 우리 병의 치료 방법이 발견되었거나. 그럼 좋겠지. 정말 좋고 말고.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나는 동이 틀 때까지 여기 있겠소. 동이 트는지는 어떻게 합니까? 해가 알려주겠지. 해의 온기가 날이 흐리면 어쩌려고. 어차피 이제 불과 몇 시간 안 남았소. 곧 낮이 될 거요.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땅에 주저앉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보다 힘이 더 없어서 그냥 쓰러져 서로의 몸 위에 포개졌다.
어떤 사람들은 기절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들의 의식을 회복시켜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리를 뜰 때가 오면 그들 가운데 몇 명은 불행히도 일어나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 그들은 지금까지 간신히 버텨왔다. 그들은 결승선을 3m 남겨놓고 쓰러져 죽은 마라톤 선수와 같다. 결국 분명한 것은 모든 생명은 제 명을 다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여전히 군인들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땅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 또는 군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적십자라든가 그런 단체가 먹을 것과 기본적인 이문품을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환멸이 약간 늦게 찾아올 것이다. 그것이 차이일 뿐이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실명에 대한 치료 방법이 발견되었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더 만족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의사의 아내는 다른 이유 때문에 밤새 기다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일행에게도 그렇게 말했다. 지금 가장 급한 일은 먹을 걸 찾는 거예요. 하지만 어두울 때는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는 알겠어? 남편이 물었다. 어쨌든 집에서는 멀어요. 아주 멀어요.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이 집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들은 주소를 말해 주었다. 의사의 아내는 최선을 다해 설명해 주었다. 사팔뜨기 소녀는 주소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리고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한참 동안 엄마를 찾지 않았다. 그들이 마침내 의사와 그의 아내가 살고 있는 집에 도착했을 때는 날이 저물고 있었다. 다른 곳과 다를 바 없었다. 사방이 지저분했다. 눈먼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정처 없이 배회했다. 의사의 아내는 낯익은 장소들을 보고도 우울한 생각에 빠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세월이 빠르기도 하지. 며칠 전만 해도 우리는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하는 식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녀가 충격을 받은 것은 실망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곳은 자기 집이니까 거리도 깨끗하고 청소도 되어 있고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웃들이 눈은 멀었지만 이해력도 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었다. 난 참 어리석기도 하지.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왜? 무슨 문제가 있어? 남편이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백일몽인 뿐이에요. 그동안 시간이 많이도 흘렀군. 우리 아파트는 어떻게 되었을까? 남편이 궁금해했다. 곧 알게 되겠죠. 그들에게는 힘이 별로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고 층계참마다 쉬었다. 5층이에요. 의사의 아내는 그렇게 말해두었다.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 올라갔다. 모두 안간 힘을 쓰고 있었다. 문이 열린 곳이 있었는데 안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역한 냄새가 났다. 2번이나 눈먼 사람들이 문간에 나타나 텅 빈 눈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누구요? 의사의 아내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또 한 목소리는 그 건물에 살던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곳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녀는 그렇게만 말했다. 이웃의 얼굴에서도 목소리를 알겠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이웃은 혹시 의사 선생님 사모님 아니세요? 하고 묻지는 않았다. 안으로 들어가서는 5층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하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마지막 층계에 이르러 아직 층계참에 발을 올려놓기도 전에 의사의 아내는 벌써 말했다. 문이 잠겨 있어요. 무단 침입을 시도한 흔적은 있지만 문이 공격을 버텨낸 것이다. 의사는 새 의옷 안쪽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열쇠를 꺼냈다. 그는 열쇠를 든 손을 내밀고 아내가 가져가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아내는 살며시 그의 손을 열쇠 구멍으로 인도했다. 집안 가구들에는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먼지들이 내려앉아 얇은 막을 이루고 있었다. 먼지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경우가 먼지털이나 진공청소기의 방해를 받지 않고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일으키는 공기 소용돌이의 방해를 받지 않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그것만 빼면 아파트는 깨끗했다. 약간 정돈되어 있지 않는 면이 있다 해도 그것은 황망히 집을 나설 때 생길 수 있는 정도를 넘지 않았다. 설사 의사의 아내는 보건부와 병원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던 날 선견 지명을 가지고 설거지를 하고 침대를 정리하고 화장실을 청소해 놓았다.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일을 처리해 놓음으로써 죽은 뒤 경황 없는 가운데 남들이 대신 정리를 하느라 짜증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가 비록 완벽하지는 못하다 해도 두 눈에 눈물이 가득한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일을 해야 했던 여자에게 그 이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정말 잔인한 일이다. 그럼에도 7 순례자는 천국에 도착한 느낌이었다. 이런 느낌이 워낙 압도적이어서 엄밀한 의미에 구애받지 않고 말한다면 초월적이어서 그들은 아파트의 예기치 않은 냄새에 마비된 듯 입구에서 발을 멈추고 말았다. 그 냄새란 환기가 필요한 아파트 냄새에 지나지 않았다. 다른 때였다면 우리는 얼른 모든 창문을 열면서 환기를 해야 돼 하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바깥에 부패한 냄새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들을 밀봉해 놓는 것이 최선이었다. 첫 번째로 눈이 먼 남자의 아내가 말했다. 우리 때문에 온 집안이 더러워지겠군요. 그녀의 말이 옳았다. 그들이 진흙과 배설물로 뒤덮인 신발을 신고 안으로 들어간다면 천국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바뀔 것이다. 능력 있는 권위자들의 말에 따르면 저주받은 영혼들이 고약하고 구리고 구역질나고 유독한 악취를 견뎌야 하는 또 하나의 장소가 바로 지옥이다. 그 악취에 비하면 불타는 화젓가락, 역청이 펄펄 끓는 솥 등 주물이나 주방과 관련된 물건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기억할 수 없는 옛날부터 주부들은 들어오세요, 들어와요, 정말 괜찮아요, 나중에 청소하면 되지요 뭐 하고 말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이 집의 주부는 손님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더러운 곳이 더 더러워지는 곳임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손님들에게 미안하지만 층계참에 신발을 벗어두고 들어올 수 없냐고 물었다. 그들의 발 역시 깨끗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신발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검은 색안경을 썼던 여자가 준 수건과 시트가 약간의 효과가 있어 그래도 발에 더러운 것은 대부분 닦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의사의 아내는 커다란 비닐봉투를 찾아내어 거기에 신발들을 다 집어넣었다. 나중에 닦을 생각이었다. 언제 어떻게 닦아야 할지는 그녀도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봉투를 들고 발코니로 나갔다. 바깥 공기가 그 신발 때문에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비가 좀 와주면 좋으련만.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곧바로 해야 할 일을 떠올리고 일행에게 돌아갔다. 그들은 응접실에 말없이 서 있었다. 피곤했지만 감히 의자에 앉지 못했다. 오직 의사만이 머뭇거리며 가구를 어루만졌다. 그 바람에 가구 표면에 자국이 났다. 1단계 먼지 청소를 하는 셈이었다. 덕분에 손끝에는 그 먼지 일부가 달라붙었다. 의사의 아내가 말했다. 옷을 벗으세요.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 옷은 신발만큼이나 더러워요. 옷을 벗으라고요. 첫 번째로 눈이 먼 남자가 물었다. 여기서 말인가요? 사람들 앞에서 그건 옳지 않은 일 같은데요. 원한다면 여러분을 각각 다른 곳으로 안내해 드리겠어요. 의사의 아내는 비꼬는 투로 대꾸했다. 그러면 창피할 일도 없겠죠. 나는 여기서 그냥 벗겠어요. 첫 번째로 눈이 먼 남자의 아내가 말했다. 사모님만 나를 볼 수 있을 텐데요 뭐. 그게 아니라 해도 나는 사모님이 그저 벌거벗은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내 모습을 보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어요. 내 남편이 기억력이 좀 나쁠 뿐이죠.
이미 잊은 지 오래된 불쾌한 일을 자꾸 들먹이는 게 대체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군. 첫 번째로 눈이 먼 남자가 투덜거렸다. 아저씨가 여자였고 그래서 우리가 갔던 곳에 갔다면 아저씨도 태도가 바뀌었을 거예요. 검은 색안경을 썼던 여자는 그렇게 쏘아붙이고 사팔뜨기 소년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의사와 검은 안대를 한 노인은 이미 웃옷을 다 벗었다. 이제 바지를 벗고 있었다. 검은 안대를 한 노인은 옆에 있는 의사에게 말했다. 바지를 벗을 동안만 좀 기대겠소. 그 가엾은 남자들이 바지를 벗으려고 뒤뚱거리는 것이 너무 우스꽝스러워 오히려 울고 싶어질 정도였다. 의사가 몸의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바람에 검은 안대를 한 노인도 함께 쓰러졌다. 다행히 둘 다 그런 상황을 재미있어 했다. 그들의 모습은 애처로웠다. 몸에는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종류의 오물이 묻어 있었고 음부 역시 지저분하기 짝이 없었다. 거기에 하얀 털, 검은 털, 존경받는 노년의 남자와 훌륭한 직업을 가진 남자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의사의 아내는 다가가 그들이 일어나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제 곧 어둠이 깔리기 때문에 아무도 창피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다. 집 안에 초가 있을까? 의사의 아내는 생각했다. 순간 골동품에 가까운 램프 2개를 본 기억이 났다. 노즐이 3개 달린 낡은 석유 램프와 유리 깔때기가 달린 등류 램프였다. 지금은 석유 램프만으로도 충분하겠군. 석유는 있고 심지는 대충 만들면 되니까. 이윽고 의사의 아내는 입을 열었다. 더러운 몸에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이 깨끗한 몸에 더러운 옷을 입는 것보다 낫지. 그녀는 램프를 들고 서랍장과 옷장으로 옷을 찾으러 갔다. 잠시 후 그녀는 파자마, 화장복, 블라우스, 드레스, 바지, 속옷 등 7명이 품위 있게 옷을 입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왔다. 사람들의 몸 크기가 다 다르긴 했지만 워낙 마른 상태였기 때문에 모두 쌍둥이로 보였다. 의사의 아내는 그들이 옷 입는 것을 도와주었다. 사팔뜨기 소녀는 의사의 바지를 입었다. 해변이나 시골에 갈 때 입는 바지, 입고 있으면 모두 아이가 되는 바지였다. 이제 앉을 수 있겠네. 첫 번째로 눈이 먼 남자의 아내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우리를 안내해 주세요. 우리는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라요. 방은 다른 집의 응접실들과 똑같았다. 가운데 낮은 탁자가 있고 그 주위에 모두가 앉을 수 있는 소파가 있었다. 한쪽 소파에는 의사와 그의 아내 그리고 검은 안대를 한 노인이 앉았고 다른 쪽에는 첫 번째로 눈이 먼 남자와 그의 아내가 앉았다. 그들은 지쳐 있었다. 아이는 램프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검은 색안경을 썼던 여자의 무릎을 베고 곧 잠이 들었다. 의사의 아내가 말했다. 곧 식사를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겠어요. 걱정 마세요. 스피커에서 나오던 이야기를 반복하려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발코니에는 우리의 생리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물통을 갖다 놓겠어요. 나도 그곳에 나가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비가 많이 오기도 했고 또 춥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집에서 악취가 나는 것보다는 나아요. 수용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그런 악취 속에서 살았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욕의 모든 단계를 내려갔죠. 그걸 다 내려가서 마침내 완전한 타락에 이르렀어요. 방식은 다를지라도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그곳에서는 그런 타락이 다른 사람들 탓이라고 핑계댈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이제는 선과 악에 관한 한 우리 모두 평등해요.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냐고는 묻지 말아주세요. 눈먼 것이 드문 일이었을 때 우리는 늘 선과 악을 알고 행동했어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하는 것은 그저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서로 다른 방식일 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과 맺는 관계가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말아야 해요. 이런 도덕적인 설교를 해서 미안해요. 다른 모든 사람이 눈먼 세상에서 눈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장님의 나라의 여왕이 아니에요. 나는 이 무시무시한 광경을 보려고 태어난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그것을 느낄 수 있을 뿐이죠. 나는 느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장황한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죠. 가서 식사를 합시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 의사만 한마디 했다. 내가 다시 시력을 회복한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주의 깊게 볼 거야. 마치 그들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방금 그들의 영혼이라고 했소? 검은 안대를 한 노인이 물었다. 아니면 그들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바로 그때 마치 별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서 예상치 못한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처럼 놀라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검은 색안경을 썼던 여자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우리 내부에는 이름이 없는 뭔가가 있어요. 그 뭔가가 바로 우리예요. 눈먼 자들의 도시는 쉽게 읽어나갈 수 있는 소설은 아닙니다. 우리를 긴장시키고 놀라게 만들 뿐 아니라 인간에 대해 지니고 있는 확신을 뒤흔드는, 아니 뿌리째 뽑아버리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작가 사람하고는 보고 있다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서로 베풀고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진정한 눈뜬 자들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일상에 대해 좀 더 주의 깊은 시선을 돌리도록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검은 색안경을 썼던 여자는 시력을 회복한 후 함께 지냈던 사람이 보잘것없는 주름투성이의 노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와 계속 있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녀는 가진 것, 자신의 젊음을 나누는 삶의 본질, 다시 말해 타인과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있어 함께 지냈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의사의 아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나누었던 게 이러한 나눔의 정신, 오늘의 혼탁한 세상에서도 서로 함께하는 연대의식이 아닐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 나는 우리가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가 처음부터 눈이 멀었고 지금도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요. 눈이 멀었지만 본다는 건가? 볼 수는 있지만 보지는 않는 눈먼 사람들이라는 거죠.